자, 오늘은 3장 확률론, 부제로 도시국가의 번영과 부산물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확률하니까 이제 복권, 그래서 복권 파는, 로또 파는 가게를 표지에다가 집어넣는데, 자, 시작은 뭐로 시작하냐면 일확천금, 뱃사람, 희망, 일확천금. 이게 어떤 얘기냐? 우연을 수량화하다. 이 말의 의미는 우연으로 보이는 현상을 수학적으로 관찰,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한다는 의미에서 이전에는 수학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이런 우연을 수학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이런 새로운 수학이 시작된 과정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해운왕의 전통. 이탈리아 해운왕의 전통. 보통 이게 우리가 이제 고교대항, 도시대항, 그러니까 도시대항 야구나 뭐 축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프로야구나 뭐 축구에서 보면 알겠지만 도시대항 게임이 많이 있죠. 근데 같은 나라에서 실제로 도시 사이에서 전쟁을 했다 한 거, 도시 사이에 같은 나라에 실제 전쟁을 했다는 경험은 우리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런데 일본의 경우는 실제로 이 중앙정부와 지방 자치국가들 사이에 크고 작은 전투가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 도시국가들 사이에, 도시들 사이에 전쟁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자, 고대, 이것이 몇몇 국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는 아테네나 스파르타 같이 인근의 도시국가들 사이에 전쟁이 물론 많이 있었고, 그것도 이합집산하면서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는 매우 격렬한 전쟁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적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위하여 173개의 도시국가들을 포함하여 모든 그리스 민족이 기원전 478년에 델로스 동맹을 맺고 힘을 합쳐서 싸웠던 그런 예도 있고, 또 1000년 정도 후에 13에서 15세기경 이탈리아로 가보면 이 당시에도 이제 도시국가들 사이에 심한 경쟁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도시가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가 바로 이탈리아에서 서로 경쟁하던 서로 싸우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도시들입니다. 이 3대 해운 도시와 로마, 피렌체 같은 그런 도시들이 있었는데 이 전자의 도시국가도 해상의 이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옛날부터 전쟁을 되풀이하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십자군 원정을 통하여 모두 크게 당시에 번영을 이루게 됩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공격으로 오스만 제국이 함락되자 수도 콘스탄티노플에 있던 그리스와 로마계 학자들은 종교와 생활 편의를 위하여 이탈리아 중부 도시로 이제 이주합니다. 많이. 자, 그 당시 상황을 보도록 하죠. 이탈리아의 3대 해운 도시 베네치아, 제노바, 피사. 베네치아는 운하가 주된 교통수단인 그런 중세 말에 동방무역을 독점하던 그런 해상 도시고, 제노바는 12세기 이래 동방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했고 1381년 베네치아 해군에 대패한 후로 그때부터 쇠퇴하기 시작하는데 19세기까지는 프랑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현재는 유럽의 유럽 문화의 수도라고 그렇게 불리우기도 합니다. 피사는 10세기경부터 동방무역으로 번영하여 베네치아, 제노바와 해상권을 다투었는데 1284년에 제노바와의 해전에서 패한 후로 해외의 영토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위치들이 이렇습니다. 로마는 여기 있고. 여기 상황을 한번 볼까요? 이 제노바, 피렌체. 실제로 전에 피사에 간 사진들은 봤었죠. 피사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옛날에 피사 지역의 국가를 이루던 국가 이름을 여기저기 붙어 있어서 지금도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아주 무슨 축구 시합이 있거나 그러면 서로 전쟁을 심하게 합니다. 이게 피렌체인데 피렌체의 이 도시들이고 이게 피렌체 대학이 이게 있는 대학입니다. 이게 대학. 그리고 이거는 와인집이에요.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와인병을 가져가면 와인병에 담아줘요. 이렇게. 그리고 값은 이렇게 하면 한 2불이
병이 한 5유로라 그러면 이거는 한 2유로 정도로 값이 싸요. 어쨌든 이 피렌체 지금도 굉장히 아름답고 그 당시에 이 화려하던 그런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제노바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렌체가 바로 피사 옆에 있습니다. 제노바. 자, 새로운 수학, 확률론이.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이탈리아의 이 도시들, 또 도시 사이의 전쟁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우리가 배운 이 확률론의 발전과. 자, 확률론은 그럼 어떻게 시작됐냐? 새로운 수학. 수학 문화가 다른 민족에 전파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 이탈리아의 3대 해운 도시에게 지중해는 오랜 기간 동안 앞마당과 같은 지역입니다. 십자군 시대에는 많은 동방물자들을 수입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은 통로이기도 했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오스만 튀르크에 의해서 멸망된 후 지중해를 완전히 뺏기고, 그리고 통상을 하면, 무역을 하면 세금을 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위축되니까 새로운 무역상들을 구하기 위해서 미지의 땅으로 항로 개척을 나서게 됩니다.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자, 이것이 300년에 걸친 유명한 대항해 시대의 개막입니다. 대항해. 이게 이제 아메리카를 향해서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뻗어나가게 만드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이슬람 제국에게 이 전쟁에 지면서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대항해, 지중해를 벗어나서 대서양으로 벗어나려면 이제 그 당시에 큰 배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고 재산을 가지고 있는 이탈리아 상인들이 앞장을 섰을 거고, 이 대표적인 인물이 제노바의 컬럼버스입니다. 이 컬럼버스가 세 척의 배에 90명의 선단을 이끌었고, 이랬는데, 생각은 그렇지만, 실제로 이 대서양을 건너가는 항해는 엄청난 모험이었고, 그 예가 어느 정도 위험한 항해였냐면, 이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은 5척의 배에 270명의 선원을 싣고 출발해서 3년 만에 돌아왔는데, 마젤란 해협을 귀향했는데, 마젤란은 결국 그 사이에 죽었고, 배 4척은 잊어버리고, 한 척의 배에 18명의 선원만이 살아서 돌아올 정도로 위험한 모험이었던 겁니다. 즉, 한번 가서 살아오면 일확천금을 하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그만큼 낮은, 만일 항해에 성공하여 무사히 여러 나라의 그 동방의 물건을 싣고 돌아오면 막대한 돈을 손에 쥐게 되지만 위험이 따르는 그런 모험이었습니다. 이런 매력 때문에 이 라틴계 선원들은 희망과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사행심을 가지고 원양 무역선을 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서 이제 이 항구 도시들이 이제 술렁이었는데, 이 대서양 횡단이라는 모험이 성공하는 데는 도대체 어떠한 규칙이 있을까 하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고, 이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를 하면서 확률론이 싹트게 됩니다. 이 확률론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면 시작은 이탈리아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프랑스로 옮겨져서 프랑스에서 그 내용이 보충되고, 그리고 프랑스에 유학 중이던 러시아의 두 젊은이가 이 아이디어를 배워서 러시아에 돌아가서 러시아에서 완성을 시킵니다. 이때부터 러시아 수학이 시작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확률론의 계보. 15세기에 파치올리가 또 산술 집성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산술, 기하, 비례 요약 다뤄지면서 16세기에 카르다노는 주사위의 승부에 관해서라는 논문을 쓰게 됩니다. 거의 전문 도박사 수준인데, 이 갈릴레이가 주사위의 도박에 관한 연구를 하고, 페르마가 주사위에 대한 연구를 하고, 파스칼이 이런 그 문제에 대한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파스칼의 삼각형을 1654년에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다니엘 베르누이와 오일러가 이것을 넓게 활용하게 되면서 라플라스가 1812년에 확률의 해석적 이론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고전 확률론, 오랜 동안의 확률 이론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의 두 유학생이 이 이론을 보고 그걸 배워서 가지고 러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체비세프가 학파를 창설하고 체비세프 부등식을 만들고 마르코프가 대수의 법칙을 만들고 하면서 이 궁극적으로 콜모고로프가 공리적인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페테스부르크 학파, 지금 옛날에 레닌그라드, 지금 세인트피터스버그의 학파가 만들어지면서 이 러시아 수학이 시작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면 나도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던 부분인데 지난번에 대만의 학회에 갔을 때 이 알렉세이 볼코프라는 친구가 이 러시아의 교육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을 몇 개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소개하는 게 이제 러시아, 이게 여기 보면 키베트 지역이죠. 키예프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중요한 도시들이 여기 세인트피터스버그가 여기 항구 도시고 여기에 이게 노보고로드고 여기 이제 모스크바입니다. 이게 이제 당시에 중요한 그런 도시들인데 여기서 이제 러시아 수학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까 그 세인트피터스버그 수학 학파가 시작됐다 그랬죠. 그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하나만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게 피터 대제입니다. 1672년에 태어나서 1725년. 이 피터 대제, 이 러시아의 이 피터 대제가 얼만큼 어떤 역할을 한 사람인지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피터 대제. 이 피터 대제가 1708년에 컴파스와 룰러의 메소드에 대해서 이거를 에디티드하고 파틀리 직접 쓴 사람입니다. 수학책을 쓴 사람이에요. 피터 대제가. 이 사람이 한 역할이 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 이걸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세 번째. 피터 대제. 그리고 그 다음에 네 번째 145, 155죠. 145, 155. 피터 대제. 이게 모스코 스쿨 오브 매스매틱스 앤 내비게이션, 이것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 1701년에 피터 대제에 의해서 그 개설된 학교입니다. 실제로 이제 수학 학교가 처음 러시아에 생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피터 대제가 바로 그 러시아 수학에 불을 지핀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1724년에 생긴 러시안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입니다. 처음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발표를 한 내용에 의하면 이 러시안 아카데미 1724년 전에는 러시아에는 수학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러시아라는 나라의 존재는 피터 대제가 러시아를 제국으로 묶으면서 시작됐고, 그 러시아의 학문적 수학은 이 아카데미 오브 사이언스가 1724년에 생기면서 비로소 시작된. 그러니까 러시아의 수학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그 동경했던 러시아의 수학은 그 이전엔 존재하지조차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꼴모로 학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페테스부르크 학파가 나오게 되고. 자,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수학의 발전 과정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집트의 측량술에서 시작된 연구는 그리스에서 기하학으로 완성된 거예요. 한 나라에서 시작돼서 다른 나라에서 완성된 경우가 있고, 또 독일과 영국은 통계학은 그 나라에서 생겨서 그 나라에서 발전한, 이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된다는 걸 여기서 얘기한 겁니다. 자, 확률론의 성립을 보면, 이게 질문입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의 중간고사에 낼 문제입니다. 확률론의 성립을 보면 이탈리아의 선원과 상인에게 시작하여 프랑스 귀족들 사이에서 대유행하여 러시아에 가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러시아 땅에 가서 어떻게 완성되었는가. 이게 요번 두 번째 홈워크의 하나의 주제입니다. 하나만 보면 171번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게 이제 콜모고로프가 그 수학을 가리키던 때입니다. 콜모고로프 학파. 이 이전에는
그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확률론이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다양한 그런 그 수학 발전의 한 모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질문 있습니까?